원내대표는 안 되셨습니다. 예. 그때 나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눈빛이 이미 내가 됐다는 눈빛이었거든요. 지금 눈빛이 죽었습니까? 네. 아직도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니, 원내대표는 안 됐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 공장장님이랑 약속한 것처럼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때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나오느냐, 낙선해서 나오느냐, 원내대표가 돼서 나오면은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낙선하면 고정이 되는 것이다. 왜 낙선하셨습니까? 그때 굉장히 자신 있어 하셨는데, 원인이 뭔가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언론에서 말 못할 그런 시크릿이 있습니다. 요거 재밌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시크릿이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게 진행되다가 어떤 시크릿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잘 헤쳐나갔었는데 네. 마지막에 조금 의외의 일이 벌어져서. 본인이 잘못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주변이 잘못한 겁니까? 글쎄, 하여튼 주변에서 저를 도우려다가 좀 실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요? 네네. 아마 도와주려고 막 하는데 반대편을 본의 자극하는 아니게. 반대편을 자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표가 모이다가 하고 표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셈이죠. 근데 남들 3번에 되는 것도 한 번에 되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전에 나왔던 나경원 대표가 3번째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 말고 누가 도우려다가 그렇게 실수를 하셨어요? 그건 요 정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요, 전 더 하고 싶어요. 좀 다시 여쭤보기로. 그러니까 복귀해 보면 그때 결정적으로 표가 떨어 나왔구나 이런.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네. 전혀 제 의사랑 관계없이 소위 조선일보에 친박 살생부 10명 해서 친박을 10명을 날린다 이런 게 나가는 바람에 그 실명이 거론이 다 안 돼 있으니까 과거에 친박에 몸담았던 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제 의사랑 관계없고요. 만약에 제가 됐다 하면은 오히려 더 그런 것을 막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학용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친박 10명 정도는 목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했는데 그게 보도되면서 친박 진영에서 10명 친다고? 안 되지 하고 표가 흩어져 버렸어요? 아니 이름이 거론이 안 되니까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박했던 분들이 다 정치적으로 불안했을 테죠. 끝나고 나서 안 내용입니다. 네. 끝나고 나서? 네네네. 전 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전혀 몰랐었어요. 의원님의 가까운 의원 중에 한 분이.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때 나경원 의원이 68표, 김학용 35표 나와서 압도적으로. 저는 솔직한 얘기로다 반대로다가 잘못 부른 게 아니냐 이렇게 사실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그 직전에 누군가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여건이었던 건 또 분명하고요. 그것도 맞긴 한데. 제가 김성태 전 대표랑 원래 절친이다 보니까 김성태 투가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사실 저랑 김성태랑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도 저는 김성태 대표 여전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거기까지는 궁금하지 않고요. 어쨌든 그러면 친박 10명의 목을 칠 의사가 없었는데. 전혀 저랑은 관계없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됐다면 오히려 더 그런 일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누군가 가까운 분이 사석에서 김학용 되면 친박 10명 목을 쳐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친박 진영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표가 흩어져 버렸다. 그런 영향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인터넷 찾아보세요. 자, 오신 김에 굉장히 자유한국당 고정을 저희가 말을 못해서 한 2, 3주간 자유한국당 쪽에서 코멘트를 못 들었는데 우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27일, 네네. 2월 27일로 정해졌어요. 이제 일정이 드디어.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잠재적인 후보군이. 원세훈 전 시장은 본인이 이미 밝혔고 나간다고. 네네. 그분은 나오시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의원은 나가십니까? 나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으시죠? 저한테 아직까지 얘기 없는 걸로 보면은 현재까지는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나갈 의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경우의 수를 열어뒀지만은 본인이 나가야겠다는 그런 확정적인 생각을 가진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잘 알죠.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때는 나갈 것만 같이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글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인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말릴까 봐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김성태 의원은 그렇고 김태호 전 시장은 나갑니까? 도지사는? 김태호요? 예. 뭐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은 걸로 정되고 있는데, 그죠?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격 자체가 상당히 꼼꼼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이 됩니다. 접은 게 아니라 계속 검토하고 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홍준표 전 대표는 나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뭐 아시는 거죠. 현재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글쎄 뭐 누가 나온다 그럽니까? 모르겠어요. 본인도 아직 결정 못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저도 통화를 해봐야겠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15일까지 지금 집단지도 체제냐 단일지도 체제냐가 이제 예.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아마 약간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집단지도 체제로 가게 되면은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홍준표 대표 성격 단일로 가게 되면은 글쎄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한번 출하할 수도 있다. 네. 만약에 제 단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만약에 단일이 됐어요. 네. 단일이 돼서 원세훈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 황교안 전 총리 다 나왔어요. 세 사람. 네.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빅3 정도 되는 이분들이 다 나왔을 경우에 양상이 어떻게 될 겁니까? 원세훈이 아니 잠깐 원세훈 오세훈 참. 예. 글쎄 뭐 원내대표 선거도 못 맞힌 사람이 당대표 선거를 어떻게 맞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해봐야 알죠. 해봐야 아는데 예. 한간에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소위 친박 프레임을 예. 직접적인 친박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된 거지. 그렇죠. 쿠션이었죠. 저는 이번에도 뭐 소위 누가 봐도 친박이라는 분들은 예.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또 원내 당협위원장들 또 국민들께서 그쪽 손을 들어주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친박 쪽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네. 친박 색채가 였지만 연합하는 분을 밀었을 경우에는 뭐 그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누굽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오세훈은 아닐 테고. 아닐 테고. 예. 아닙니까? 예, 오세훈은 아닐 테고. 그러면 친박 진영에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감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황교안이나 예. 뭐 김태호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주호영 의원님은 왜 빼고 얘기하세요? 듣는 주호영 상당히 섭섭할 것 같은데. 나오실 수도 있긴 하지만 아니 왜냐면 대구가 예. 책임당원표가 가장 대구 경북이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구만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대표가 근데. 물론이죠. 전국 선거니까. 물론이죠. 전국 선거인데 그래도 후보군에는 전 넣어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 뺀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좀 반감 없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결정을 하고 친박 진영에서 모시는 형태로 출마를 했어요. 당선 가능성 높습니까?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 지지율은 1위쯤 되는데. 뭐 누가 나오더라고를 떠나서 상당히 파괴력은 있다고 봐야죠. 그분 자체가 뭐 상당히 보수 진영, 실력도 있고 보수 잠재 후보 또 성품도 훌륭하고 다만 그분이 역시 이제 박근혜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냐 예. 이게 뭐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만약에 당대표 출마하고 실제 당대표가 돼버리면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정치 안 한 사람도 문제지만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은 또 오래된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그래서 들면 누구요? 저 얘기하고 싶은 자기 굴뚝 같은데 차마 그건 얘기 못 하겠고요. 하여튼 김무성 대표 네. 됐을 때 김 대표 열심히 돕겠다고 그래서 도와준 사람들 다 총 거꾸로 거리대고서 김무성 대표 죽이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누구요? 그건 정말 얘기하지 마세요. 김무성 대표가 대표 시절에 옥새 들고 나르샤 네네. 사건으로 본인 스스로 몰락한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오해인데요. 옥새는 들고 나를 수도 없고 그거는 캐비넷 안에 들어있고요. 네. 김무성 대표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걸 찍어도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니까. 예. 그것은 전혀 아니고. 물리적으로 들고 간 건 아니다. 물론이죠. 정신적으로 들고 갔다는 건 정신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하도 골치가 아프고 막 괴로우시니까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영도다리에 서 있는 게 사진으로 나왔는데. 그건 연출이었죠. 영도다리 서 있는 건.
글쎄 연출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김무성 대표 자체는 정말 성품이 훌륭하고 능력도 출중한 분인데 비서실장 출신이시니까. 예.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국민들은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서도 뚫고 나가는 그런 정치를 원하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짝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짝사랑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못 죽여서 안달이 나섰는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습니다. 아니 김무성 대표 그대로 도와줬으면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안 갔지 않습니까? 글쎄 그건 저도 좀 조금 더 잘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유난히 미워했고 그런데 뭐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김무성 대표가 그때 오히려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돌파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건 좀 아쉽고. 아쉽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공천 6명 보류했을 때 네. 제가 그랬거든요. 대표님 6명 다 날립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해결이 됐었는데 뭐 오후 한 서너 시 정도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날까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저 대표님 그 도와주는 그 당직자들 뭐 이렇게 수행원들 참모들 쭉 마서 의견을 물었는데 대개 한 반반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은 3명만 날리고 3명은 살리는 그 소위 그 중간 타협을 했는데 막 그런 점은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은 옥새 나르샤의 기억을 아예 안 날랐다니까요. 어쨌든 정신적으로 나르샤 그러면 기억이 대중들한테 각인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몰락하기 시작했죠.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냥만 놔뒀으면 지금 청와대 주인이 김무성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았었죠. 그랬을까요? 예.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비서실장 출신이시니까 예. 여전히 비서실장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봤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제가 좋아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나와도 황교안 전 총리가 이길까요? 홍준표 대표도 꽤 센 분 아닙니까? 호불호가 분명한 분이죠. 그렇죠. 호불호가 분명한 분인데 사실 그 홍준표 대표가 예. 본인이 한 거 이상으로다가 그 나쁜 방향으로 매도되는 거는 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그분 자체는 또 그분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준표가 없었으면은 아니 그 당시에 뭡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하도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후보를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다만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그 언어가 좀 더 좀 국민들에게 호감을 가는 대중적이지 못한 게 문제지 홍준표 대표의 그 소위 조어력이나 야당으로서의 돌파력 이런 것은 저는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면 어떤 이거죠 승산이 보시기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우선은 집단이냐 단일이냐가 정해져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링에 오른 선수들이 교통정리가 좀 되거든요. 교통정리를 되고 난 상황에서 봐야 되는데 뭐 저는 그 외에 또 변수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 좀 두고 보고요. 예. 앞으로 이제 매주 나오실 테니까. 예. 자, 그럼 쭉쭉 그 최근 현안들 몇 가지만 스피디하게 짚어보자면 그 어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 형식 자체는 저는 대단히 진일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내용. 뭐 내용이라는 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구중궁궐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되는 건데 그런 거를 좀 느꼈고요. 아, 여전히?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제 통계 수치도 본인이 좋아하는 수치만을 보려고 그러는 거. 그 지금 뭐 아우성이거든요, 지금. 뭐 저는 솔직한 얘기로다가 이 정권 초기만 해도 솔직히 짧아도 10년 이상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야, 이거 다음에 정권 찾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 정도로다가. 찾아올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민심이 완전히 이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완전히 이반이 됐다기에는 아직은 50%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제가 생각하는 완전히는 제 입장에서 완전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완전히는 아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렇고.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10%였다가 이제 20% 됐으니까요. 지지율도. 20% 솔직히
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20%한 20 몇 프로 남습니다. 30% 수준까지는 저는 올라갔다는 감이 들고요.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감에 느낀 대한 것은 근거는 있으십니까? 예? 감에 대한 근거. 근거는 아직 없지만 감은 그렇다는 거죠. 예, 느낌이. 아니 제가 예. 일선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국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너무나 그 북한 프렌들리. 예. 그러니까 북한에 기대서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어떤 통치하고자 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생각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 중에서 지금 과연 우리나라 편을 제대로다가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걱정을 가지게 됐고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할 말이 여당에서 있을 텐데 그럼 월요일 날 저희가 또 들을 테니까요. 예. 월요일 날 우상호 의원이 하거든요. 코너를. 예. 우상호 의원도 또 좀 세죠 이게. 예. 사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김태우 그 수사관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근데 김태우 수사관 건으로 지난 연말에 운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운영위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실패였죠. 솔직히 그런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인정하시니까. 그 절호의 찬스였는데 실패였는데 여전히. 준비가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우 수사관이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은 네. 대단히 신빙성이 있고 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하나하나 보십니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었다면은 네. 이 김태우 수사관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가겠냐. 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은 역지사지에서 봐도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털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가 아니라 아예 특검을 요구하고 있죠. 뭐 특검법 발의- 특검이 됐건 국정조사가 됐건 뭐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부분 의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신재민 전 성형외과관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재미를 보면 소위 그 내부 공익제보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똑같은 잣대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 공익 제보를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시각을 탁탁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런 문자도 옵니다. 자유한국당 이런 호감형 의원이 있었다니. 그거 뭐 그 코너 제목을 제안하신 분들 있네요. 불타오르네. 또는 솔까말. 자꾸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하시니까. 네, 코너명도 제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물론 의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데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꽂힌 것 같습니다. KBS 수신료 거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전적으로다가 동감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 그 KBS가 경쟁에 대해 상대는 예를 들면 뭐 영국의 BBC 예. 또 일본의 NHK 같은 그런 방송인데 BBC나 NHK가 수신료 거부 운동 벌이는 거 봤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공정하고 팩트 위주로다가 방송을 한다는 지금 거거든요. 김재동 씨 그 시사 프로그램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꼭 김재동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소위 2,500원 물론 그 상당히 오랫동안 2,5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그런 수신료를 국민들이 정기 요금에 일방적으로 소위 그 얹어서 100% 납부하는 그런 이유는 다른 눈치 보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공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 그런 의미거든요. KBS에서 최근에 공익에 매우 훼손되는 예를 들어서 방송 사례 같은 거 좀 하나 들어주셔야 설득력이 얻을 텐데. 뭐 그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김재동 사건이죠. 뭐 박정희 박근혜 그 세습이랑 북한의 3대 세습이 뭐가 다를 바가 있냐 뭐 이런 유의 얘기라든가 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KBS도 좀 살 길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거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말이 지금 라디오 방송이지 이미 지금 방송과 통신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뉴 미디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너무 KBS가 시청률에 안주해서 뭔가 변화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송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냐. KBS를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다. 걱정뿐만이 아니라 불만이 많죠. 걱정은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남의 일인데. 불만이 주로 많으신 거 아닙니까? 걱정도 하죠. 왜냐하면 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KBS가 영국의 BBC나 일본 NHK를 뛰어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KBS는 편파적이다.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 환경이 사실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유한국당에 매우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우호적일 필요성은 없지만 네. 좀 더 좀 공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뭐 땡전 뉴스니 뭐니 엄청나게 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땡전 뉴스는 아닙니다만. 아 그래요? 현 예.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땡문 뉴스가 너무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차라리 땡문에는 확실하게 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땡문은 아니고 네. 기술적으로다가 땡문 뉴스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 사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맛보기였고 다음 시간에 나와서 이거 봐라 이 기술적인 땡문이다 이렇게 짚어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오늘 방송 들으시고 이 코너의 성격은 이러하니 코너명이 이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안 주십시오. 현재까지 들어온 것 중에는 뭐였죠 아까? 불타오르네 같은 거, 예, 솔까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일단 솔까말로 할까요? 어느 게 마음에 드십니까? 둘 중에는 계속 코너명 바꿔갑니다. 저희가 안착할 때까지. 뭐 장명 잘에는 우리 공장장께서 정해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솔까말로. 네, 방금 코너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KBS 수신료 거부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 이경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사실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게 발단이 오늘 밤 김제동 시사 토크쇼 거기서 시작된 거죠? 예, 오늘 밤 김제동에 예전에 한번 뭐 김정은 환영단인가요? 그런 시민단체, 조그만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 시민단체 인터뷰를 틀었고. 예, 인터뷰. 시민단체 단장의 인터뷰를 틀었다. 이걸 가지고 그 패널들이 나와서 김정은 환영단 그 단장 그 우호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하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제동 씨는 중립을 지켰고 단지 인터뷰를 틀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러니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시민단체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 예. 그래서 틀었고 거기에 대해서 패널 두 사람이 비판적으로 논평을 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본적인 방송 포맷 아닌가요? 그냥 틀었다는 거 하나 가지고 그러는 거죠. 사실상 우리 뭐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KBS뿐만 아니라 MBC, TV조선 채널A에 김정은 인터뷰가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은 인터뷰 수시로 나오는데 김정은 인터뷰 나오는 거는 아무 문제 없는데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사람의 인터뷰를 한 번 틀었다는 걸 가지고 KBS가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뭐 친북 방송이다, 헌법을 파괴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내용이 그겁니까? 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방송 인터뷰를 틀고 그걸 모두가 다 동조했다든가 아무런 비판이 없었다든가 그런 모르겠는데 그 인터뷰도 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시각을 가진 분들이 패널들도 주장이 있었는데 틀었다는 자체를 문제 삼는 거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들어보면 오히려 그런 시민단체가 좀 주장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하지만 뭐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저런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뭐 지나치다. 이 정도의 논조에서 가서 아무 문제 없었고 당시에 김제동 씨 같은 경우도 혹시나 이 내용이 일부만 짜집게 해가지고 나갈 거 우려한다. 라고 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우려한 게 현실이 된 거죠. 그 일부가 짜집게 돼가지고. 그렇군요. 거기서 출발해서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인터뷰는 아예 절대 나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는 그걸 문제 삼아서 결국은 편파 보도하고 있으니까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노조 KBS 본부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이 수신료 거부 운동이라는 게 사실 2010년도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만 해도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나 뭐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과방위원 있을 때 수신료를 오히려 올려주자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KBS의 현재 구조화에서 뭐 무작정 공익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하는 건 좀 할 수 없으니까 수신료 인상하고 뭐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야당이 됐더니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습니까? 자신감 찾았다고 봅니다. 자신감이요? 예, 태극기 부대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지율도 한 25%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 20%대 중반대까지 그 지지율의 대부분이 사실상 뭐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긴 하겠지만 이 정도 자신감 찾았으니 뭔가 이분들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딱 보아하니 KBS의 수신료인 것 같다. 실제로 이 수신료 거부 운동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일종의 보수단체에서 일부에 시작돼가지고 자유한국당에 같이 하자라고 오퍼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 거기 손을 잡아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혹은 극보수 이런 분들이 고리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뭔가 단결할 수 있는 고리를. 그게 KBS의 수신료고 저는 5.18에서는 지만원 대표 5.18 진상조사에 넣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지만원 씨를 넣느냐 마느냐도 자유한국당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게 보수 쪽 극보수 입장 그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처지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극우, 그러니까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극우, 태극기,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 그 분들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데 여러 지지층으로서. 근데 그분들이 운동하고 있던 게 바로 이런 KBS 거부 운동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끌어안는 방식을 이 운동을 끌어안는 것으로 예, 같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내년 총선 있고 이제 그다음 아까 방금 전에 출연하신 뭐 김학용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그 다음 정권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의 고리를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져오겠다. 공영방송 흔들기가 좋지 않습니까? 수신료는 그래서 거기에 진보 보수 그냥 다니니까. 오늘 밤 김재동은 소재로 쓰였을 뿐이다. 예. 실제로 그거 이외에 다른 소재가 없어요. KBS가 아까 물어보셨는데 다른 건 그럼 편파적인 게 있느냐. 오히려 지금 저는 사적으로 듣기로는 KBS가 너무 지금 청와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실제로 듣고 있는데 그런抗議까지 듣고 있을 정도인데 KBS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그런 게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KBS 뉴스가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는 진보 쪽에 있는 시각들은 그런 분들을 항의까지 받고 있는데 저는 이 김재동 거 말고 다른 사례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례를 들고 나열해 놓고 양쪽에 다 나열해 놓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 김재동 거 출연시켰다는 거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사례를 들고 있는 자체가 없어요. 하나 또 있는데 이제 KBS 시사토론 신년 시사토론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그때 출연을 했는데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장관들이 나와서 그때 정경두 장관이 발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천안함 폭진 사건을 두고 북한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뭐 이런 그런 뭐 얘기를 했는데 천안함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장관의 발언이잖아요, 그냥. 예, 녹화하긴 한데 그러면 장관의 발언을 KBS 제작진이 데스킹을 해가지고 장관한테 이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나경원 의원이 출연했는데 토론회에 나왔는데 그런 말을 했을 때 저희가 그럼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그러니까 저희가 데스킹에서 그건 더 편파적인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이 왜 그냥 편집 없이 나갔냐. 그렇죠. KBS가 잘라야 된다는 건데 KBS가 어떻게 장관을 발언을 자르라는 얘기인지. KBS가 장관 발언을 못 잘라도 장관을 자를 보도를 할 수는 있죠. 그런 보도 좀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KBS는. 알겠습니다. KBS, 이 사건이 계속 거론되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시작됐는지 내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는 김재동 프로그램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짚어보고 KBS 언론노조 입장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해도 되는데 굳이 나오셨네요. 나오라고 해. 그냥 원포인트로 짚어보려고 했는데. 들어보면 맨날 나오라고 하시니까. 물론 남은 이야기가 훨씬 깊이 있게 진행이 되니까 언제나. 보고 싶었습니다. 팬이어가지고. 예. 매일 듣고 계신 애청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또 가족들은 다 김현정 씨 쇼를 듣고 있다고. 네. 제 와이프는 김현정의 뉴스를 듣고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이걸 듣고 출근 준비를 해서 오늘은 저 뉴스 공장 들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지금. 서로 합의를 좀 봐주시고요. 예. 가능하면 합의를 봐주시고 입장 잘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KBS 언론노조 KBS 본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밤 김재동과 관련한 한국당이 문제 삼는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네. 이 사안이 계속 가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김재동 거 말고 다른 사례를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수신료를 거부할 게 아니라 수신료를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신료를 인상할지 거부할지 뭐 분리징수할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영방송 KBS를 살리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진보 보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여당일 때는 올리겠다고 하다가 야당일 때는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 비논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의 이경호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불친절한 AS. 오늘 문자가 많습니다. 예. 오영식 코레일 전 사장에 대해서 백수 특집 하나 만들어달라. KT 통신선 화재 사고나 또 남방공사 가스관 파열 사고들. 그러면 그럴수록 사장으로서 그걸 다 다시 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기간 시설에 관련된 안전사고가 이제 중복이 되어서 국민들 불안이 좀 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이제 강릉선에 이제 탈선 사고가 발생을 하고 또 제가 복구를 끝내고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또 수보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사고들, 일련의 사고들에 대해서 특히 철도를 언급하시면서 이제 우려와 또 질책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럼 그럴수록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그러한 데에 대해서 뭔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이러한 일련의 지금 사고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좀 많았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정치 쟁점화로 또 가는 것도 국정에 부담이 드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러한 것들이 제가 그 사고 원인 규명이나 또 책임 소재 여부를 떠나서 철도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안전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으로 결단을 했는데요. 일단 8일 날 사고 나고 나서 10일까지 이틀간 꼬박 밤샘 작업으로 사고 복구를 다 하고 10일 새벽 4시 반경에 저희가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 첫 KTX 강릉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제가 직접 승객들을 모시고 서울까지 타고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되돌아보면 야당에서 공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세가 있었고 그게 이제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게 또 KTX 또 하나의 부담을 안기는 것이 거꾸로 사장님한테 부담이 되고 내가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적지 않게 저로서는 좀 컸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 출신이고. 그러니까요. 삼선. 네. 또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야당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낙하산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게 있었고 그것을 이후에 코레일을 잘 제가 경영하고 이끌어서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턴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나니까 더더군다나 야당이 바로 그 11일 날 국회에 소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사실은 이제 차분하게 원인이 뭐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뭐냐 이러한 좀 토론이 되면 좋은데 이것을 이제 정치 권리가 있나요 국회에서? 네, 그러한 것들이 저는 대통령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이제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KTX 사고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언론에 여러 가지가 등장했었는데 KTX가 사고 나는 원인이 따로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강릉선 탈선 사고를 보면 사실은 지금 주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선로 전환기 사고 오작동이 1차 원인이긴 하지만 지금 철도 시스템은 선로 전환기에 문제가 생겨도 그게 신호가 작동을 해가지고 열차를 진입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그 지금 문제가 됐던 선로 전환기와 그 바로 옆에 있던 선로 전환기를 신호 제부에 연결해주는 이 회로가 선을 거꾸로 꽂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던 선로 전환기는 정상으로 신호에 잡혔던 거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선로 전환기가 문제 있는 거로 돼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이건 문제가 없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돼서 오작동이 돼가지고 선로 전환기가 딱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열차가 진입을 하면 탈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럼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느냐? 이게 지금 철도는 사실은 건설하는 기관 따로 열차를 운영하는 기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영사와 건설사는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조금 상충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건설하는 쪽에서는 원래 같이 있었는데 떨어뜨렸죠. 그렇습니다. 민영화시키려고. 소위 말하는 상하 분리를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하는 쪽에서는 건설비 줄이는데 이 공기를 단축하는데 이 또 건설에서 좀 편의성을 확보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좀 경도되는 측면이 있고 운영사 입장에서는 그 건설사가 건설기관이 지어서 인수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건 안전에 문제가 있다. 고객 편의에 문제가 있다. 이게 또 기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게 잘 협조가 안 돼요. 이 지금 강릉선 같은 경우에도 설계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 구간이 단선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고속철도가 운영한다라고 할 때는 이건 단선은 안 됩니다. 복선이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설계를 변경해서 더 연장하면서 요 구간만 단선으로. 왜 변경한 겁니까? 역시 비용의 문제였던 겁니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좀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설계는 할 거면 복선으로 해야 되는데 단선으로 해도 강릉까지 빼달라. 원래 남강릉역 강릉에서 한 20몇 킬로 전에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경제성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이윤의 문제인가요?
지역과 정치 논리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거죠. 네. 그게 저희가 한번 KTX 노조숙탐 모셨었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네. 운영과 건설을 분리해버렸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합쳐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상하분리 문제는 기관을 합치든지 네.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네. 지금보다는 훨씬 또 한 단계 높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라도 원래 철도는 이러한 건설과 운영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운영되는 네트워크 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기관의 이해들이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열차 운행에 있어서 안전의 사각지대들이 상존할 위험성이 높고요. 철도는 특별히 오로지 철로 위로만 가니까. 그렇습니다. 도로야 사람도 가고 차도 가고 뭐 트럭도 가고 승용차도 다 가지만 이건 오로지 철로 하나만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그거를 짓는 이유는 오로지 기차가 가라는 것이고 그러면 운영과 그 길이 딱 묶여 있는 건데 그걸 왜 분리했을까 애초에. 당시의 논리는 뭐 철도청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종합되어 있어서 운영하는데 이게 비대하다. 너무 비대하다.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소위 민영화 분리 경쟁론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시대 논리가 그랬죠. 시대. 예. 그런데 비대한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쪼개야 된다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전기 산업과 관련돼서도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기도 그렇지만 철도 같은 경우가 산업의 특성도 그렇지만 철도가 갖고 있는 공공성, 네. 공공자리소의 성격들이 사실 강하거든요. 적자여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고속철도 정도가 일정도 수익을 내지 나머지 일반 철도 그다음에 광역철도 다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측면에서 운영되는 측면이 철도공사, 철도 시설공단. 일반 국민들은 사실 시설공단은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되면 그렇죠. 사고가 발생되면 다 코레일의 문제로 그냥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이죠. 자,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다. 그걸 개선해야 된다. 물론 뭐 사건 사고가 없는 나라도 없고, 예. 그리고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김 선생님한테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고 공장장이라고 해주십시오. 김 선생님이 아니요. 공장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꼭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인력 측면도 컸었습니다. 인력이라 하면? 예, 2008년도에 사실 전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라고 하는 이유로 사실은 그 인력 감축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이 코레일이었어요. 제가 사장으로 취임해서 가보니까 이미 2008년도에 5,115명을 그냥 감축을 시키고 그 뒤에 외주화로 이러한 경영 효율성을 내다 보니까 이런 안전 관련 인력들이 상당히 정직원 자르고 외주화하는 많이 부족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개월 1년 가까이 주로 제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주무부처와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인력들을 좀 확보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마무리 짓는데 사실은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를 사전에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노조에서 사표를 발려야 될라 혹은 국민청원 이런 게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코레일 직원들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의 궤와 거의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일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맡고 있던 또 자리의 책임의 문제가 그렇게 또. 후회는 없으십니까? 뭐 후회는 없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은 되게 많습니다. 그게 후회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좀 뛰어서 그 성과를 토대로 올해 이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포함해서 그렇죠. 예, 코레일이 작년에 평양 정상회담 때 갔었죠. 갔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철도 연결할 때 올해 이제 이 상황이 더 개선되면 철도 연결될 때 이제 짠 하고 주인공으로 같이 기차에 올라타고 그러셨을 텐데. 예, 사태 시점이 이게 사실 착공식 바로 앞둔 시점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더 그랬었습니다. 억울하셨겠네, 그거는. 뭐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저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꼭. 사실 그렇습니다. 어렵게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게 남북철도 사업단 구성을 해서 OSJD 가입도 시키고 또 경의선 OSJD 가입은 뭡니까? OSJD라고 사실 동구권 이전에 동구권 지역 중심으로 하는 국제철도 기구입니다. 근데 저희가 남북 연결을 하고 대륙철도와 연결을 했을 때 그 대륙철도에 운영하는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그 참여하고 있는 국제철도기구라고 우리는 보기 그동안은 때문에 별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가입을 정의를 했는데 저희가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그게 왜냐 만장일치 회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할 때만 정의원이 가입 가능한데 가입되면 뭐가 그동안 좋은데요? 북한이 그걸 반대했었기 때문에 네, 가입되면 뭐가 좋습니까? 가입이 되게 되면 회원국들과 일괄적으로 이러한 통관협정 또는 운송협정 이런 부분들을 다 체결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철도를 이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국제적 기반들을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확보하게 되는 거치는데 거죠. 여기 가입해보면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성과네요. 예, 그래서 그 4월 달에 제가 베트남의 OSJD 사장단 회의에 가가지고 당시에 철도성의 국제부장을 만났어요. 좀 회의 좀 하자 그러니까 회의는 곤란하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좀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협조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뭐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표현은 그랬습니다. 이제 좀 두고 보면 물 흐르듯이 뭐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답변하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북한이 반대를 2달 뒤에 반대를 철회해서 6월 7일 날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됐죠. 그리고 뭐 경의선, 동해선 그 남북 공동 그 현지 조사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제 26일 날 딱 착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12일 날 열흘 전에 그렇습니다. 착공식 열흘 전에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뛰었는데 네. 예, 할 수 없죠 뭐. 지금은 그러면 백수십니까? 네, 백수가 됐습니다. 그럼 좀 일찍 나오시지. 지금도 없는데 한 달에 있다가 나오셨습니까? 이제 뭐 다시 또 아끼면서 살아야죠. 뭐 또 뭐 개인적으로는 또 이전에 또 경험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어서 앞으로 좀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뭐 공장장님께서 뭐 자리를 하나 좀 이렇게 꽉 찼습니다, 저희. 앞으로 계속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획과 관련해서는 뭐 큰 방향에서는 저는 이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떻든 성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고민하고 또 준비하면서 저에게 어떤 역할의 요구가 있거나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뛰어가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역할의 요구를 해달라는 지금 판촉 활동을 하신 거구나. 개인 판촉을 나 지금 놀고 있으니까 좀 불러다오 이런 것 같은데 KTX 그래서 코리아 사장을 했는데 스스로 관두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자수해야죠. 요거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 상황 이해했고요. 네. 그때는 큰 사고였고 큰 일이었고 사퇴하셨지만 한 달 지나서 되돌아보며 좀 드라이하게 담담하게 짚어봤는데 착공식 나왔으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다시 부를 일이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 이 착공식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뭐 아무래도 이제 북비핵화 문제나 이제 북미회담의 진행 정도하고 맞물릴 텐데요. 본격적인 이제 남북 연결 사업들을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전에 아마 한 번 더 좀 더 정밀한 현지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때 한번 다시 보실게요. 예. 네,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기회 주셨으니까 예. 제가 코레일 사장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오래전부터 그 TV 프로그램 골목식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셨는데 최근에 오래 전부터 비판했던 그 관점의 비판 기사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그래서 환경 TV에 댓글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형편 나아지셨어요? 뭐 나아진 건 없습니다. 그게 제가 골목식당을 비평을 한 것을 그 많은 언론들이 그 백종원 저격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그거는 달았어요. 호도하는 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뭐 비평하는 사람이 누구를 갖다가 뭐 저격하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백종원 씨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을 그렇죠. 했는데. 근데 그 한국 사회를 혐오 사회라 그러죠. 막 서로 뭐 미워해서 맞습니다. 막 난립니다. 근데 그 혐오가 발생하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혐오의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좀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서민에게. 그렇죠. 근데 일반 시청자들이 나와서 열심히 이제 그 가게를 꾸려나가는 이 문제, 뭐 능력이나 성격에서 약간 이제 조금씩, 부족한 면이 있다든가. 그렇죠. 부족한 면이 있는 그걸 계속 혐오의 말을 붙이는 거죠. 이게 왜 일반 시청자들 우리와 처지와 같은데 같은 서민의 입장에 있는 그 시청자들이 왜 거기에다 혐오의 말을 하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백종원 선생이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면 우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분은 그렇죠. 아주 대단한 뭐 성공한 사업가죠. 근데 그분이
그 일반 가르침을. 출연자들한테 이제 네. 조금 야단치는 예. 그러니까 함부로 약간 대하는 듯한 이런 것의 모양들이 보이거든요. 백종원 선생은 대단히 높은 위치에서 잘 뭐든지 다 잘 아는 분이고 그 밑에 그 식당 운영자들은 아주 전혀 모르는 그래서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그 백종원 선생과 이렇게 동일시를 하게 되고요. 나도 백종원 선생인 것처럼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온 그 일반의 출연자들한테 그 똑같은 일종의 그런 악당이 된 그렇죠. 역할을 막말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그 게시판의 글들을 보면 그 일반인 출연자들에 대한 온갖 욕설과 혐오와 심지어는 뭐 그 이런 거가 뭐 정신병을 운운하고 지역 감정을 붙이고 하는 그런 혐오 글들이 그냥 도배가 돼 있어요. 문제의식은 방송이 예능적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치게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렇죠.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 예능 프로그램은 사실 그 서로 웃고 즐기고 하는 그게 사실 그 중요하죠. 그런데 이 혐오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시청률을 사실 혐오 유발 이게 시청률 꽤 올라옵니다. 원래 그 막장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가 그렇죠. 그거죠. 보면서 그렇죠. 욕하면서 계속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막장 드라마나 뭐 이런 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그 출연자들 일반 출연자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시민이거든요. 막장 드라마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거는 실제 살아가는 그렇죠. 사람들인데. 그렇죠. 성격이나 능력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보다는 조금 뭐 떨어진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분들의 인간성, 인간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공격하는 그런 말들이 그 인터넷 공간 안에 그렇게 돌게 만드는가 하는 것. 그러니까 뭐 그게 그 문제인 식당 거죠. 운영하는 운영하는 데서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공격하게 만들도록 웹 프로그램이 자꾸 혐오의 정서를 자극하도록 편집되느냐. 그렇죠.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뭐 식품회사 잘못했다, 식당 주인이 잘못했다, 뭐 이런 것에 범법이나 이게 좀, 아닌데. 그렇죠. 그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경험이 부족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 사람을 사실 악당화하는 것이 불편하시다.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그 지점은 일반인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이 동일시가 돼야 되는 거죠. 능력이 모자라고 하지만은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조그만 가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고전하는 것은 우리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정서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래야 시민들 사이에서 연대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갖다가 욕하게 만드는 그런 그 편집은 사실 거의 악마적인 거죠.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그 사람을 그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한데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쾌감을 느끼도록 만든 그런 포맷 자체가 불편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 계속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이 이야기를 두고 백종원 저격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황교익 때 백종원으로 만들어버렸다. 아니요. 제가 왜 백종원 선생을 왜 저격을 합니까? 열심히 자기 사업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냥 하시는 거고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그 음식과 관련되는 여러 현상들 특히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일어나는 음식 프로그램이라서 논평을 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 지금 뭐 어제인가 그제 방송되는 것을 살짝 봤는데 그런 게 약간 많이 이렇게 조금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제작진들도 그렇게 해서 시청률 나온다고 해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니 원래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닌 분들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백종원 선생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분들이 백종원 씨를 이름을 거론한다는 이유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황교익 선생님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말을 옳지 못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건전하고 행복하고 이러려 그러면 그 혐오 감정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혐오 감정은 전념이 되고요. 선생님 아무 곳에나 오늘 주제는 음식은 뭡니까 근데? 이 이야기 그냥 뭐 가장 중요한 사실 이슈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 저거 이야기하려고 가공육
가공 이야기인데 가공 이야기. 그 혐오의 감정을 네.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이런 방식의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 시청률이 10%대를 찍고 있다라는 게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불행인 것 같아요. 우리 주제는 원래 고기를 건강하게 먹자였는데. 예. 그 고기 건강하게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죠. 혐오의 감정을 벗어나야 돼요. 예. 혐오의 감정 좀 벗어나자. 너무 맞습니다. 필요하다 정서적으로. 맞습니다. 서로 예. 다독이고요. 위로하고요. 그렇게 예. 살아야 됩니다. 서준 황교익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에 고기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준 황교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TV 프로그램 골목식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셨는데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오래 전부터 비판했던 그 관점의 비판 기사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그래서 황교익 TV에 댓글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형편 나아지셨어요? 뭐 나아진 건 없습니다. 그게 제가 골목식당을 비평을 한 것을 그 많은 언론들이 그 백종원 저격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그거는 달았어요. 호도하는 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뭐 제가 뭐 비평하는 사람이 누구를 갖다가 뭐 저격하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백종원 씨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이 그렇죠. 대부분 있는데. 예. 이게 한국 사회로 혐오 사회라 그러죠. 막 서로 뭐 미워해서 맞습니다. 막 난립니다. 근데 그 혐오가 발생하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혐오의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좀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서민이 서민에게. 그렇죠. 근데 일반 시청자들이 나와서 열심히 이제 그 가게를 꾸려나가는 이 문제, 뭐 능력이나 성격에서 약간 이제 조금씩, 부족한 면이 있다든가. 그렇죠. 부족한 면이 있는 그걸 계속 혐오의 말을 붙이는 거죠. 이게 왜 일반 시청자들, 우리와 처지와 같은데 같은 서민의 입장이 있는 그 시청자들이 왜 거기에다가 혐오의 말을 하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백종원 선생이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면 우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분은 그렇죠. 아주 대단한 뭐 성공한 사업가죠. 근데 그분이 일반 가르침을. 출연자들한테 이제 네. 조금 야단치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약간 대하는 듯한 이런 것의 모양들이 보이거든요. 백종원 선생은 대단히 높은 위치에서 뭐든지 다 잘 아는 분이고 그 밑에 그 식당 운영자들은 아주 전혀 모르는 그래서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그 백종원 선생과 이렇게 동일시를 하게 되고요. 나도 백종원 선생인 것처럼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온 그 일반의 출연자들한테 그 똑같은 일종의 악당이 될 그렇죠. 역할을 막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그 게시판의 글들을 보면 그 일반인 출연자들에 대한 온갖 욕설과 혐오와 심지어는 뭐 이런 거가 뭐 정신병을 운운하고 지역 감정을 붙이고 하는 그런 혐오 글들이 그냥 도배가 돼 있어요. 문제의식은 방송이 예능적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치게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렇죠.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 예능 프로그램은 사실 그 서로 웃고 즐기고 하는 그게 사실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혐오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시청률을 사실 혐오 유발 이게 시청률 꽤 올라옵니다. 원래 막장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가 그렇죠. 그거죠. 보면서 그렇죠. 욕하면서 계속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막장 드라마나 뭐 이런 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그 출연자들 일반 출연자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시민이거든요. 막장 드라마는 가상인물이지만 이거는 실제 살아가는 그렇죠. 사람들인데. 그렇죠. 성격이나 능력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보다는 조금 뭐 떨어진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분들의 인간성, 인간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공격하는 그런 말들이 그 인터넷 공간 안에 그렇게 돌게 만드는가 하는 것. 그러니까 뭐 그게 식당 문제인 거죠. 운영하는 데서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공격하게 만들도록 왜 프로그램이 자꾸 혐오의 정서를 자극하도록 편집되느냐. 그렇죠.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뭐 식품회사 잘못했다, 식당 주인이 잘못했다, 뭐 이런 것에 범법이나 이게 아닌데. 그렇죠. 그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경험이 부족하고 뭐 그런 상황
인데 그 사람을 사실 악감하는 것이 불편하시다.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그 지점은 일반인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이 동일시가 돼야 되는 거죠. 능력이 모자라고 하지만은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조그만 가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고전하는 것은 우리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정서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래야 시민들 사이에서 연대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갖다가 욕하게 만드는 그런 그 편집은 사실 거의 악마적인 거죠.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그 사람을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한데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쾌감을 느끼도록 만든 그런 포맷 자체가 불편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 계속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이 이야기를 두고 백종원 저격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황교익 때 백종원을 만들어버렸다? 아니에요. 제가 왜 백종원 선생을 왜 저격을 합니까? 열심히 자기 사업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냥 하시는 거고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그 음식과 관련되는 여러 현상들, 특히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일어나는 음식 프로그램이라서 논평을 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 지금 뭐 어제가 그제 방송되는 것을 살짝 봤는데 그런 게 약간 많이 이렇게 조금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제작진들도 그렇게 해서 시청률 나온다고 해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니 원래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닌 분들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백종원 선생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분들이 백종원 씨를 이름을 거론한다는 이유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황교익 선생님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말을 옳지 못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건전하고 행복하고 이러려 그러면 그 혐오 감정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혐오 감정은 전념이 되고요. 선생님 아무 곳에나 오늘 주제 음식은 뭡니까 근데? 이 이야기 그냥 뭐 가장 중요한 사실 이슈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 고기 이야기하려고 가공 이야기. 그 혐오의 감정을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이런 방식의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 시청률이 10%대를 찍고 있다라는 게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불행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 원래 고기를 건강하게 먹자였는데. 예. 그 고기 건강하게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죠. 혐오의 감정을 벗어나야 돼요. 혐오의 감정 좀 벗어나자. 너무 맞습니다. 필요하다 정서적으로. 맞습니다. 서로 다독이고요. 위로하고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서준 황교익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표면적인 말투 어조 이런 게 아니고 한마디로 제가 보기엔 질문이 너무 부실했다. 아무런 구체성도 없고 질문 자체가 애초부터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이다. 왜냐? 당신 자신감의 근거가 뭐예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누구에게도 좋은 질문일 수가 없어.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렇게 타고났어. 라든가 내 철학이 그렇소. 게다가 그 자리가 철학을 설명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 철학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지. 당신의 철학은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철학 수업에서 얘기해야 되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구체성도 없는 데다가. 구체성이 없다는 거는 경제가 나쁜데 왜 반성 안 하냐. 이런 질문인데 경제가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경제의 특정 부분이 혹은 뭐 그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냥 경제가 나쁘다. 왜 안 바꾸냐.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아니 청와대까지 가서 왜 저렇게 질문하지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게 돼 있고 거기서 왜 안 바꾸냐 내내 사실은 신년사 대부분이 거기에 할애돼 있어요. 정책 기조를 그렇게 유지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거기서 다 듣고 다시 또 왜 안 바꾸냐 하면 이거 시비를 거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어디서 자신감이 나오냐 해버리면 이게 무슨 건방이야? 이렇게 태도의 문제로 환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대통령을 쩔쩔매게 만든 게 아니라 그런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시비를 걸었네? 이렇게 태도의 문제로 느껴지고 태도의 문제로 느껴지면 자동으로 과거에 보수 정권 때는 그렇게 다소곳 하더니 하는 기억이 소환되는 거죠. 기자 일반에 대한. 그러면 기자 일반에 대한 괘씸죄 같은 게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괘씸하다고 보는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아닐지언정 기자들은 저는 이 사례를 잘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예. 질문이 제대로 요건을 못 갖추고 그냥 나는 기자다 이런 태도만 남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제 김혜령 기자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좀 밝힌 바가 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질문에 문 대통령 대답이 같았기 때문에 그냥 훅 들어간 감은 있다 그러면서요. 자신은 대통령이 자신 있다 이렇게 답변하길 바라는 면도 있었다면서 그런 답을 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대답을 원했다면 자신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대체? 근거를 대줘서 하면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약간 변명성 저는 뭐랄까요 해명이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본인도 억울한 지점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느냐 사람들이 왜 하루 종일 검색하고 될까?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그 해설을 좀 해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말씀처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직접 질문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이었었는데요.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라면서요.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왜 그 기조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신년사의 중요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고 사실 저는 어제 그 내용보다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가 이건 국민들한테 물을 권리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당연히. 네, 그 모습들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지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저는 그 자체가 매우 신선했다. 앞으로 보수 대통령이나 진보 대통령은 향후 대통령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알아야죠. 네. 그리고 거기에 답할 의무가 있는 거고 대통령은. 그리고 때로는 건방진 태도가 나와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 질문이 충분한 요건만 갖췄으면. 질문이 후지면 그리고 기자의 태도만 남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북미 관계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히면서요. 먼저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답방이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서에 대해서도요. 답장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북미 정상 두 번째 한 다음에 답방 이렇게 순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자가 또 질문 기회를 얻어서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일 관계에 관련된 답변도 나왔었는데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을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습니다. 이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그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본의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이렇게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또 일본 언론에서는 논란으로 삼았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상 일본 정부의 판결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라고요. 니혼게 이자의 신문이 밝히고 있는데요. 당연히 판결이라면 수용해야 될 것들인데 이렇게 또 삼권 분립인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정부가. 당신들도 삼권 분립이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했고 충분히 논리적인 답변이 어쨌든 일부는 문제를 삼아야 하는 시즌이죠 지금. 여러 가지로 아베 정부가.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 더 내용이 있었으나 이미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실 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4차 북중 정상회담 내용이 북중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지지하면서도요.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은 비핵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서 대화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함으로써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어제 북한 조선중앙팀인가요? 거기서 나온 내용, 보도된 걸 봤는데 그 중에서 귀에 딱 꽂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중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후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후방. 저는 이 단어에 북한이 중국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후방. 예. 뒤를 좀 맡아달라. 후방. 미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뒤에서 좀이라도 좀 도와달라. 단어 자체에 의도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물론 뭐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겠지만 북한이 아무런 후방 없이 혼자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상대한 게 버겁기도 하고 작년 내내 미국은 전혀 양보 없이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니까 후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을 갔다. 예, 이렇게 읽으면 될 단어 하나가 등장하더라고요. 후방. 예. 중국은 후방이다.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이미 일정 자체가 굉장히 그런 시그널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뒤를 좀 부탁해. 조금이라도 도와줘.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어제 JTBC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1월 중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1월 중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 갈 것이라고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 그렇게 통보했나 봐요. 예. 이걸 그냥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국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갈 예정인 것도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속도가 나는 거죠. 1월 중에 김영철, 폼페이오 다시 만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또 지난번처럼 만날 것인가? 만난다면 그다음엔 순조롭겠죠 모든 게. 다음은요. 네, 대법원이 어제 검찰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 청사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요구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9시경에 대법원 청사가 아닌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그런 다음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노 법원노조 조합원들이요, 이것을 막겠다라고 밝혀서 지금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불허한 것은 뭐 당연한 결정이죠. 예, 이 대법원에게 이걸 요구한 자체가 저는 다시 한번 사법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다. 네, 사실 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했다라고 보기도 힘든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요런 쟁점화 만든 자체가 저는 받아들이길 원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아직도 자기가 사법부에 한 일이 뭔지. 예, 그럼 정말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라고 스스로 모르는 것 같고, 일반인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전직 직장에 가가지고, 예. 자기가 거기서 기자회견 할 테니까, 더군다나, 검찰의 포토라인 대신에 할 테니까 그 직장 문 좀 열어줘. 누가 그걸 대법원이 아니라 어떤 직장도 그걸 안 열어줍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대법원장 정도의 지위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쨌든 불어댔고 오늘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잠시 후에. 예. 네, 9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요. 예. 자, 9시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는. 다음 뉴스는요? 네, 성폭행 의혹을 받는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죄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조 전 코치에게서 맞은 패자 중에서요, 3명이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까지 진술을 하지 않은 바가 있는데 이제 용기를 내서 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체육계 전반으로 퍼져나가지 않겠는가. 적폐를 뿌리 뽑아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하나 정도 더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할지 말지를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지 씨가 5.18 북한 배후설에 북한군이라고 지목했던 일부 탈북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5.18 당시에는 자신이 4살이었다라면서요. 지 씨의 주장을 다 반박했습니다. 이게 저는 지만원 씨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당 제1야당에서 이걸 결론을 의총에서도 못 냈다 하는 자체가 저는 한국당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예.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이 내려서 일으킨 일이다. 모두 날조된 예. 사실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데요. 제1야당이 의총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거기, 참여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 김진태 의원 같은 주장하고 그걸 의측해서 결론을 못하고 한국당이 계속 질질 끌고 있다는 자체가 치명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경제 오랜만에 최백은 교수님 모시고 공유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개념에 대한 이야기 연초고 하니까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공유경제에 대한 얘기 진짜 많이 나오고 카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어비앤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뭐 따릉이 이런 얘기 나오고 그 경제 기사에 공유경제라는 말은 뭐 끊임없이 나오는데 도대체 뭐냐 개념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먼저 그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이제 튀어나왔을 때요. 사실 그 공유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함축성이 있잖아요. 공유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빨갱이들이 쓰는 용어. 사회주의 용어 같고. 이렇게 이제. 아니 내 건데 왜 공유를 해? 했었던 이런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게 굉장히 짙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 진보적인 진영이나 개혁 진영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부분이 공동체가 있어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눠 쓰자. 예, 그러니까 공동소유의 뭐 준말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렇죠. 평등을 경제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호기심을 사실 불러일으켰던 하나의 개념이에요. 독점 경제보다는 공유 경제가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진보적인 개념. 그렇죠. 그런데 현실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공유 경제가 되게 나타나는 것이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카풀 서비스라든가 숙박 공유업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듯이 그 속에서 보게 되면 원조는 우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버 기사가 택시 기사를 대체하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우버 기사라는 일자리가 과연 좋은 일자리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택시 기사보다 더 못하는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념은 진보적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된 현장을 보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면이 있다. 그렇죠.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고용 노동 조건도 후퇴시키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노동권들 20세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획득했었던 노동권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앱 기반에 연결된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하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어디에도 적용이 안 되어지고 그렇다고 독립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에도 소속이 안 되어져요.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사각지대 노인은 오히려 후퇴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현실 말이에요. 속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개념은 진보적인데 현실은 왜 이렇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요. 공유 경제를 대개 보게 되면 우리 사회 속에서 보게 되면 대기업들은 대개 이걸 지지를 해요. 이걸 이제 활성화시켜달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수 진영들도 이걸 막 지지를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공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건 경기를 보이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지지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거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착각이 오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공유 경제는 좋은 것인데 그리고 공유도 좋은 것인데 그것을 알선하는 업은 그냥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 알선업과 공유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개념 공유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알선업을 하는 업체들은 자기들이 그 이익을 다 독점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딜레마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유 경제 이 개념을요. 개념의 사실 핵심 키워드는 협력이에요. 협력인데 자 처음에 이게 이제 나왔을 때 2008년도에 나왔을 때 공유 경제는 용어가 처음 튀어나왔을 때요. 이게 뭐냐면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서 그러니까 함께 사용하자. 이런 협력적인 소비 개념으로서 처음에 등장했어요. 그렇죠. 자동차를 그 비싼 거를 사놓고 한 10대 중에 5대 정도는 집에 놀고 있지 않냐. 그렇죠. 그거 잘 활용해가지고 저렴하게 우리 같이 나눠 쓰자. 개념 좋았어요.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협력이라는 개념이 생산 이제 가치 창출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걸 알선하는 플랫폼 업자들 등장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가 애플에서 앱스토어 그러니까 어플 팔아먹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디어 갖고 있는 사람들 와서 팔아먹어라. 그래서 3대 7로 나눠 먹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협력적으로 이제 가치 창출하는 방식이 로 이제 이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확장된 거고요. 그러니까 차량 갖고 있는 사람들 와서 돈 벌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집 있는 사람들 와서 돈 벌어라. 우리는 플랫폼을 제공해 줄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 창출 방식으로 이게 확장되어지면서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요. 이익을 공유가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돈을 받는 방식이었었는데 이게 상대방이 가지고 기업 바깥에 있는 자원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게 확장돼 간 거예요. 택시하고 비교하자면 택시 회사가 택시를 다 사가지고
그다음에 기사를 고용하는 방식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차를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 그렇죠. 그 차와 그 차를 소유한 사람하고 예. 플랫폼 업자가 이익을 공유하자. 예. 이런 건데 그 이익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이익을 거의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그렇죠. 수수료 좀 떼주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고용 조건을 후퇴시키고 예. 양극화를 초양극화로 그러니까 전개시킬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익 공유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우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우버의 기업 가치를 보면 우버가 2009년도에 창업한 이래요.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보는 기업이에요. 예. 그런데 기업 가치는 굉장히 크죠. 예. 그러면 이 기업 가치가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 차량 공유 사업을 통해서 획득한 데이터들이에요.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가능할 것이고 추가 그다음에 사업들이. 인공지능 기술 발달도 시킬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인 거죠. 그래서 무인 자율주행차 이런 것까지 나가고 있죠. 예. 그럼 이제 그래서 이 공유 경제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는 데니까 이게 무게 중심이 이동돼 가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데이터 경제 도래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데이터라는 게 과연 누구 것이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지려 보는 거죠. 애초에 소비자 것이죠. 소비자 거죠. 예. 그 참여자들이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근데 기업이 그거를 혼자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데이터의 이 빅데이터의 산물인 것이고 예. 그 빅데이터는 인공 노동의 또 다른 형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거기서 건건이 수수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예. 거기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덕분에 얻었지 않냐. 예.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으로 니네는 돈을 벌고 예. 수수료는 많이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야지만이 예. 참여자를 예. 데이터를 많이 얻으려면 플랫폼의 사이즈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죠? 이익의 공유다 진짜. 그렇죠. 플랫폼 사이즈를 키워야 되고 예. 플랫폼 사이즈를 키워야지만이 인공지능 기술도 발달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자신의 새로운 수익 사업도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코너는 제가 보기엔 다시 듣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근데 어려운 개념을 우다다다다다 빨리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가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고 좋습니다. 데이터가 데이터가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가 그러니까는 사용자들의 것이라면 소비자들의 것이라면은 애초에. 소비자들의 것이라면은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공유 경제가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수수료 가지고 일부 조금 떼주고 공용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플랫폼의 데이터 자체를 공유해 나가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이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게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확보한 데이터들을요. 확보한 데이터들을 니네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플랫폼을 니네가 제공하는 수고를 하긴 했지만 거기 쌓인 것은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이 만들어준 거니까 그 일부를 또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죠. 그게 왜 바람직한 거냐면 데이터 자체만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할 기회는 누구나가 가져야 된다 이거죠. 사회적 자원이라 이거죠. 이야. 처음 듣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유 경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논의가 좀 수준이 낮은 낮네. 수준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카풀 사업 정도로 공유 경제가 이렇게 지금 전락돼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의 지금 그렇죠. 논의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하자면 카풀은 공유 경제가 맞는데 카풀 알선업은 공유 경제가 아니라 그냥 대기업의 플랫폼 사업에 불과한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렇죠. 전통적인 렌탈카 사업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보면요. 플랫폼의 그 양상이 다를 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카풀 업체가 거기서 쌓은 데이터를 그러면 사회적으로 또는 공공이익에 복무하도록 혹은 카풀 그러니까 택시까지 포함해서 택시 사업자들이 이익을 얻도록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가지고 와야 진짜 공유경제다. 그렇죠. 데이터를 그러니까는 확보하고 플랫폼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린 새로운 책에 거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개념은 듣고 보면 설득이 되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지금 그 사업 모델들이 최근에 아마 시청자들도 해외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기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토렌토라고 있죠. 파일 공유 서비스예요. P2P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이 공유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첫 시간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수업 그 구체적 사례를 그럼 해외에서 보자. 여기까지 가보죠. 이거 재밌는데요. 엄청 빠른 속도로 1시간 강의를 7분에서 8분 사이에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건국대 최백원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고정의 후보를 모셨습니다. 원내대표가 되려고 하다가 못 되신 분입니다. 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입니다.
원내대표는 안 되셨습니다. 예. 그때 나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눈빛이 이미 내가 됐다는 눈빛이었거든요. 지금 눈빛이 죽었습니까? 네. 아직도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니, 원내대표는 안 됐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 공장장님이랑 약속한 것처럼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때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나오느냐, 낙선해서 나오느냐, 원내대표가 돼서 나오면은 이제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낙선하면 고정이 되는 것이다. 왜 낙선하셨습니까? 그때 굉장히 자신 있어 하셨는데, 원인이 뭔가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언론에서 말 못할 그런 시크릿이 있습니다. 요거 재밌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시크릿이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게 진행되다가 어떤 시크릿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잘 헤쳐나갔었는데 네. 마지막에 조금 의외의 일이 벌어져서 본인이 잘못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주변이 잘못한 겁니까? 글쎄, 하여튼 주변에서 저를 도우려다가 좀 실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요? 네네. 아마 도와주려고 막 하는데 반대편을 본의 자극하는 아니게. 반대편을 자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표가 모이다가 하고 표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셈이죠. 근데 남들 3번에 되는 것도 한 번에 되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전에 나왔던 나경원 대표가 3번째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 말고 누가 도우려다가 그렇게 실수를 하셨어요? 그건 요 정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요, 전 더 하고 싶어요. 좀 다시 여쭤보기로. 그러니까 복귀해 보면 그때 결정적으로 표가 떨어 나왔구나 이런.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자꾸 말씀해 주세요. 아니 네. 전혀 제 의사랑 관계없이 소위 조선일보에 친박 살생부 10명 해서 친박을 10명을 날린다 이런 게 나가는 바람에 그 실명이 거론이 다 안 돼 있으니까 과거에 친박에 몸담았던 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제 의사랑 관계없고요. 만약에 제가 됐다 하면은 오히려 더 그런 것을 전 막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학용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친박 10명 정도는 목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했는데 그게 보도되면서 친박 진영에서 10명 친다고? 안 되지 하고 표가 흩어져 버렸어요? 아니 이름이 거론이 안 되니까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박했던 분들이 다 정치적으로 불안했을 테죠. 끝나고 나서 한 내용입니다. 네. 끝나고 나서? 네네네. 전 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전혀 몰랐었어요. 의원님의 가까운 의원 중에 한 분이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때 나경원 의원이 68표, 김학용 35표 나와서 압도적으로 저는 솔직한 얘기로다 반대로다가 잘못 부른 게 아니냐 이렇게 사실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난 이유가 알고 봤더니 그 직전에 누군가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여건이었던 건 또 분명하고요. 그것도 맞긴 한데. 제가 김성태 전 대표랑 원래 절친이다 보니까 김성태 투가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사실 저랑 김성태랑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도 저는 김성태 대표 여전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궁금하지 않고요. 어쨌든 그러면 친박 10명의 목을 칠 의사가 없었는데. 전혀 저랑은 관계없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됐다면 오히려 더 그런 일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누군가 가까운 분이 사석에서 김학용 되면 친박 10명 쳐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조선일보 보도하면서 친박 진영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표가 흩어져 버렸다. 그런 영향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인터넷 찾아보세요. 자, 오신 김에 굉장히 자유한국당 고정을 저희가 말을 못해서 한 2, 3주간 자유한국당 쪽에서 코멘트를 못 들었는데 우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27일, 네네. 2월 27일로 정해졌어요. 이제 일정이 드디어.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잠재적인 후보군이. 원세훈 전 시장은 본인이 이미 밝혔고 나간다고. 네네. 그분은 나오시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의원은 나가십니까? 나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으시죠? 저한테 아직까지 얘기 없는 걸로 보면은 현재까지는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나갈 의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경우의 수를 열어뒀지만은 본인이 나가야겠다는 그런 확정적인 생각을 가진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잘 알죠. 예.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때는 나갈 것만 같이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글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인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말릴까 봐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김성태 의원은 그렇고 김태호 전 시장은 나갑니까? 도지사는? 김태호요? 예. 뭐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은 걸로 정되고 있는데, 그죠?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격 자체가 상당히 꼼꼼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이 됩니다. 접은 게 아니라 계속 검토하고 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홍준표 전 대표는 나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뭐 아시는 것이 현재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글쎄 뭐 누가 나온다 그럽니까? 모르겠어요. 본인도 아직 결정 못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저도 통화를 해봐야겠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15일까지 지금 집단지도 체제냐 단일지도 체제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아마 약간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집단지도 체제로 가게 되면은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홍준표 대표 성격상 단일로 가게 되면은 글쎄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한번 출하할 수도 있다. 네. 만약에 단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일 단일이 됐어요. 네. 단일이 돼서 원세훈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 황교안 전 총리 다 나왔어요. 세 사람. 네네. 지금 거론된 사람 중에 한 빅3 정도 되는 이분들이 다 나왔을 경우에 양상이 어떻게 될 겁니까? 원세훈이 아니 잠깐 원세훈 오세훈 참. 예. 글쎄 뭐 원내대표 선거도 못 맞힌 사람이 당대표 선거를 어떻게 맞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해봐야 알죠. 해봐야 아는데 예. 한간에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소위 친박 프레임을 직접적인 친박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된 거지. 쿠션이었죠. 저는 이번에도 뭐 소위 누가 봐도 친박이라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 또 국민들께서 그쪽 손을 들어주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친박 쪽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친박 색채가 였지만 연합하는 분을 밀었을 경우에는 뭐 그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누굽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오세훈은 아닐 테고. 아닐 테고. 네. 아닙니까? 예, 오세훈은 아닐 테고. 그러면 친박 진영에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감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황교안이나 뭐 김태호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주호영 의원님은 왜 빼고 얘기하세요? 듣는 주호영 상당히 섭섭할 것 같은데. 나오실 수도 있긴 하지만 아니 왜냐면 대구가 책임당원표가 가장 대구 경북이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구만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대표가 근데. 물론이죠. 전국 선거니까. 물론이죠. 전국 선거인데 그래도 후보군에는 전 넣어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 뺀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전 반감 없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결정을 하고 친박 진영에서 모시는 형태로 출마를 했어요. 당선 가능성 높습니까?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 지지율은 1위쯤 되는데. 뭐 누가 나오더라고를 떠나서 상당히 파괴력은 있다고 봐야죠. 그분 자체가 뭐 상당히 실력도 있고 보수 잠재 후보 또 성품도 훌륭하고 다만 이제 다만 그분 역시 이제 박근혜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냐 이게 뭐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만약에 당대표 출마하고 실제 당대표가 돼버리면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정치 안 한 사람도 문제지만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은 또 오래된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누구요? 저 얘기하고 싶은 자에 굴뚝 같은데 차마 그건 얘기 못 하겠고요. 하여튼 김무성 대표 됐을 때 김 대표 열심히 돕겠다고 그래서 도와준 사람들 다 총 거꾸로 거리대고서 저 김무성 대표 죽이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누구요? 그건 정말 얘기하지 마세요. 김무성 대표가 대표 시절에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으로 본인 스스로 몰락한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오해인데요. 옥새는 들고 나를 수도 없고 그거는 캐비넷 안에 들어있고요. 김무성 대표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걸 찍어도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고. 물리적으로 들고 간 건 아니다? 물론이죠. 정신적으로 들고 갔다는 건 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하도 골치가 아프고 막 괴로우시니까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영도다리에 서 있는 게 사진으로 나왔는데. 그건 연출이었죠. 영도다리 서 있는 건.
글쎄 연출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김무성 대표 자체는 정말 성품이 훌륭하고 능력도 출중한 분인데 비서실장 출신이시니까.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국민들은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서도 뚫고 나가는 그런 정치를 원하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짝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짝사랑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못 죽여서 안달이 나섰는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습니다. 아니 김무성 대표 그대로 도와줬으면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안 갔지 않습니까? 글쎄 그건 저도 좀 조금 더 잘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유난히 미워했고 그런데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김무성 대표가 그때 오히려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돌파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건 좀 아쉽고. 아쉽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공천 6명 보류했을 때 네. 제가 그랬거든요. 대표님 6명 다 날립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해결이 됐었는데 뭐 오후 한 서너 시 정도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날까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저 대표님 그 도와주는 그 당직자들 뭐 이렇게 수행원들 참모들 쭉 마서 의견을 물었는데 대개 한 반반 나오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은 3명만 날리고 3명은 살리는 그 소위 그 중간 타협을 했는데 막 그런 점은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은 옥새 나르샤의 기억을 아예 안 날랐다니까요. 어쨌든 정신적으로 나르샤 그러면 기억이 대중들한테 각인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몰락하기 시작했죠.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냥만 놔뒀으면 지금 청와대 주인이 김무성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았었죠. 그랬을까요? 예.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비서실장 출신이시니까 예. 여전히 비서실장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봤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제가 좋아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나와도 황교안 전 총리가 이길까요? 홍준표 대표도 꽤 센 분 아닙니까? 호불호가 분명한 분이죠. 그렇죠. 호불호가 분명한 분인데 사실 그 홍준표 대표가 예. 본인이 한 거 이상으로다가 그 나쁜 방향으로 매도되는 거는 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그분 자체는 또 그분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준표가 없었으면은 아니 그 당시에 뭡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하도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후보를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다만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그 언어가 좀 더 좀 국민들에게 호감을 가는 대중적이지 못한 게 문제지 홍준표 대표의 그 소위 조어력이나 야당으로서의 돌파력 이런 것은 저는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면 어떤 이거죠 승산이 보시기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우선은 집단이냐 단일이냐가 정해져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링에 오른 선수들이 교통정리가 좀 되거든요. 교통정리를 되고 난 상황에서 봐야 되는데 뭐 저는 그 외에 또 변수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